이번 시간은 행정절차법 세 번째 강의입니다. 행정절차법이 생각보다 쟁점이 많습니다. 예, 많고 또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아요. 점수가 또 행정절차법이 제 생각에는 2차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 예, 난이도가 막 높고 낮은 걸 떠나서 점수도 제일 안 주고, 예, 그래서 좀 제일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할애를 의외로 제일 많이 기본기부터 투자해야 되는 과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요. 세 번째 처음 쟁점은 행정상의 입법 예고입니다. 그래서 입법 예고 개념과 대상. 행정절차법상 규정돼 있죠. 그래서 행정상의 입법 예고라는 것은 말 그대로 행정청이 미리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권리, 의무,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 개정,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때 행정청으로 하여금 미리 공개해서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을 행정상의 입법 예고다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행정 입법 과정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입법 과정 전반에 걸쳐서 투명성을 높이고 입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 내용의 민주화를 도모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범위요. 행정상 입법 예고의 범위, 대상과 예외입니다. 자, 일단 법령, 대상이요. 법령 등을 재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예외. 자, 첫 번째가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이요 등으로 입법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두 번째, 일상생활과 그죠? 입법 내용이 그죠? 국민의 권리 의무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또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라든가 단순한 표현,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은 당연히 입법 내용의 성질상 예고가 필요 없겠죠. 그리고 예고를 하게 되면 공공의 안전이라든가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이때 예외적으로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요. 재입법 예고. 재입법 예고는 뭡니까? 재입법 예고. 입법을 일단 입법안을 마련한 후에 행정청은 입법 예고 후에 그죠? 예고 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이 추가된다. 그런 경우죠. 즉 입법 예고안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 예고를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대상이요. 미조친 경우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즉 이건 뭐예요? 국민의 권리 의무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그리고 그 밖에 법령안의 취지나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어느 하나에만 해당이 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상 입법 예고 여러분 단문으로 그죠? 나올 수 있겠죠. 자, 다음 쟁점은 뭐죠?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 구제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봤던 문제예요.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절차적인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정보 공개 청구가 있게 되면요.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대표적으로 이의신청, 그 다음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의신청을 거쳐서 행정심판 제기할 수도 있고요. 바로 행정심판 제기하는 것도 문제없다. 요 절차적인 사항들 한번 보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의신청입니다. 청구인은요. 그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때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요,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게 되면 일주일 안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 내리고요.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만 합니다. 자, 정보공개 심의의 원칙 뭐라 그랬죠? 국가기관, 지방자치 등 청구인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심의회를 개최한다는 거죠. 자, 행정심판. 청구인이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공공기관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행정소송이요. 자, 청구인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공기관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요거 각각 그 불복 절차 3가지 나누어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번 사안은요. 자, 첫 번째 시간에서 잠깐 다뤘던 그 침해적 처분이 갖추어야 할 절차 요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은 건축법상의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건축하던 중에 건물 옥상의 일부분이 관계법령상 용적률을 초과했다는 거죠. 이에 따라 관계행정청은 용적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 위반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에 따라 철거명령을 발한 경우입니다. 자, 관할 행정청의 위 철거명령 처분이 갖추어야 할 절차적 요건 논하라. 그죠? 일단 자, 문제 제기요. 침해적 처분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원고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 침해적 처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사전 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는 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철거 명령 처분의 독자적 위법성 사유가 되는지 그게 항상 그죠?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침해적 처분이 갖추어야 할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일단 권익이 제한되어야 되고 의무 부과 처분이어야 되는 거죠. 당사자에 대한 권익 제한. 그리고 의무를 부과 처분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무를 부과한다는 처분이라는 건 뭐죠? 의무 부과. 대표적으로 조세 때리는 겁니다. 세금 때리는 거. 조세 부과 처분이나 시정명령과 같이 그 행정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말하고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뭐가 있을까요? 뭐 수익적 행정행위, 그죠? 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행위 등의 취소나 정지 처분을 줄 수 있겠죠. 그게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일 것입니다. 그리고요, 거부 처분의 경우 우리가 맨날 사례도 나오는 이 거부 처분, 여러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따라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없습니다. 그래서 처분의 사전 통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 됐죠? 자, 좋아요. 침해적 처분이 인정이 되면 그죠? 행정 절차 뭐가 있죠? 여러분, 이건 여기서는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처분의 사전 통지, 그다음에 의견 청취 혹은 의견 진술 기회의 부여, 그다음에 처분의 이유 제시 등의 행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죠? 자, 처분의 그러면 사전 통지요. 자,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그 다음에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 대상으로 하죠. 통지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리 방법 등을 사전적으로 당사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행정절차법 제21조에 규정하고 있죠. 그리고요. 긴급한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때는 사전 통지가 면제가 될 수 있고요. 기억해야 되는 거는 자, 사전 통지에 있어서의 기간입니다. 의견 제출. 자, 먼저 의견 제출이요. 행정청은 의견 제출의 준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주어야 하고요. 자, 청문인 경우에는 자, 청문 시작되는 날로부터 10일이죠. 10일 전까지 청문 통지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면 되고요. 공청회는 자,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청문회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에게 공고하는 방식으로 널리 알립니다. 그리고요. 자, 의견 청취 절차요. 의견 청취 절차. 종류. 자, 의견 제출, 청문, 공청회가 있죠. 의견 청취 절차랑 의견 제출은 다른 거예요. 가끔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의견 청취나 의견 진술 절차에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의견 제출과 청문, 그 다음에 공청회, 이 세 가지가 의견 청취 절차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된다. 가끔 답안 쓰실 때 의견 청취 절차에 의견 제출 절차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의견 청취가 더 큰 개념, 그죠? 의견 청취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 거. 거기에 대표적인 게 의견 제출. 의견 제출은 뭡니까? 약식 의견 진술 절차라고도 하죠. 즉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를 말한다. 근데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죠. 약식 의견 진술 절차라고 합니다. 그 다음 청문이요. 청문이라고 하는 게 뭐죠?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하죠. 공청회는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해서 당사자나 전문 지식, 경험을 가진 자나 기타 일반 행정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공청회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의견 청취 절차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쭉 넘어갈게요. 마지막에 이제 처분의 이유 제시요. 이유 제시, 여러분,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것을 말하죠. 여기서는 생략 사유가 중요합니다.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첫 번째, 자,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 두 번째,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세 번째,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때 이유 제시 생략 가능하다. 그 다음 절차상 하자의 효과 볼까요? 절차상 하자의 효과. 현행행정소송법이요. 절차 위법 이유로 취소 판결 인정하고 있죠. 따라서 다수결과 판례 입장은 처분상의 절차상 하자, 즉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이유 제시 등의 하자를 이유로 하자를 처분의 독자적 위법 사유로 봅니다. 처분의 독자적 위법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오케이? 따라서 자, 사례에서 철거 명령 처분, 즉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시에 행정 절차, 즉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의견 진술, 그죠? 이유 제시 등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자, 그 처분의 독자적 위법 사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처분을 위법하게 되고 그 위법 사유 정도에 따라서 무효가 혹은 취소 사유에 해당되겠죠. 이 정도 꼭 정리하셔야 되니까 한번 또 언급했고요. 절차성 하자에 대한 위법성 여부는 많이 했습니다. 그죠? 많이 했어요.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 자, 이번 개인정보 처리법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중에 단체 소송입니다. 단체 소송. 단체 소송 대상이 되는 건 개인정보 처리자가 집단 분쟁 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 분쟁 조정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에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다시
개인정보 처리자가 집단 분쟁 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 분쟁 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에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관할. 단체 소송 관할. 피고의 주된 사무소 등의 지방법원, 본원에 합의부에서 관할을 하고요. 자, 요건이요. 요건 중요하죠. 세 번째, 단체 소송 주체의 요건. 일단 소비자 단체인 경우, 자, 정회원 수가 1000명 이상이 돼야 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 단체로서 자, 등록 후에 3년이 경과해야 됩니다. 3년. 그 다음에 정관에 따라서 상시적으로 정보 주체의 권익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되고요. 만약에 비영리 민간 단체인 경우는 요건이 요건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명 이상의 정보 주체로부터 단체 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아야 되고, 정관에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되고, 또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단체의 상시 구성원 수가 5,000명 정도 돼야 되고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청구를, 자, 확정 판결 효력이에요.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됐다면 당연히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다른 단체들은 원칙적으로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겠죠. 다만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 그 사안과 관련해서 객관적인 새로운 증거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경우나, 자, 기각 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졌다면 다시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단체 소송 여러분 단문으로 정리하셔야 되는 거고, 개인정보 분쟁 위원회요. 조정 절차. 일단 개인정보 분쟁 조정 위원회에 대해서 설치의 의의를 보겠습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 조정을 위해서 개인정보 분쟁 조정 위원회를 두죠. 이는 소송의 부담감 해소와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함입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자, 조정의 신청이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되고, 자, 그렇게 되면 분쟁조정위원회는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을 당연히 그 상대방에게 알려야겠죠. 그때 공공기관이 분쟁조정 통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하고요. 자, 처리 기간은요. 자,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입니다.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서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네요. 연장할 수 있어요. 당연히 연장이 되면 그 처리 기간이 기간 연장이 되었다는 그 사유와 그 밖에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되겠죠? 예, 알려야 하고요. 자, 자료의 요청입니다. 자료의 요청. 자, 분쟁위원회가 자, 신청인으로부터 분쟁 조정 신청을 받은 이후에 해당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쟁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겠죠? 이때 분쟁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으면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말 안 듣죠? 그래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나 참고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고요. 자, 조정 전에 합의 공고. 자, 분쟁조정위원회는 자,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 당사자에게 자,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에 합의를 먼저 할 것을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자, 분쟁조정이요. 분쟁조정위원회는 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정안을 조정하게 됩니다. 작성하게 되는데요. 첫째, 조사 대상 침해 행위를 중지. 둘째,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 조치.
세 번째, 자, 비슷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 자, 등을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해서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가 그 조정안을 작성하게 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제시하게 되고요.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거부한 것으로 봐요. 반면에 당사자가 조정 내용을 수락했다면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 날인하게 되겠죠. 이때 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자, 7번이요. 조정의 거부 및 중지요.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조정도 거부 가능하다. 이 정도 알리면 되고요. 당연히 그쵸? 그 거부 사유는 신청인에게 알려야겠죠? 네. 그 다음 집단 분쟁 조정이에요. 집단 분쟁 조정. 이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단체 및 기관, 정보주체,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피해나 권리주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집단 분쟁조정입니다. 이게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러한 집단 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게 되면요. 의결로서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요.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게 됩니다. 집단 분쟁조정. 그쵸? 그 다음에 조정 절차. 네. 그리고 조정 방법. 조정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조정 업무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면 돼요. 만약에요.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연히 민사조정법에 준용합니다.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요 정도. 네. 요 정도만 써도 아주 나이스하죠? 네. 자, 만약에요. 이 부분 개인정보 유출 통지 분쟁조정위원회 조차 개인정보 처리 정지 이거 먼저 볼까요? 예.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 정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정보 처리자가 요구를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 주체의 요구에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하죠. 그렇지만 예외 사유가 있겠죠. 거절 사유. 뭐가 있습니까? 법률에 규정돼 있거나 법률에 특별히 규정돼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 그죠?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세 번째,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네 번째,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의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거절 후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개인정보 처리자가 처리, 정지, 요구를 거절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정보 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립니다. 그죠?
알려야 한다. 그러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요구에 따라서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오케이?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제한이네요. 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CCTV 같은 경우 근데 자, 사안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A씨가 있는데요.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시민공원을 설치해서 24시간 무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에서 범죄와 무질서 행위가 증가하게 되자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A씨의 시장 갑이 자, 공원 출입문, 산책로 및 화장실에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한다. 이때 개인정보보호법상 갑의 위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논하시오가 문제였습니다. 그럴 때 지금 제가 이 설치 대상,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대상이 공원 출입문, 산책로, 화장실이었죠. 자, 화장실 뭔가 꺼림직하죠. 꺼림직해요. 자, 그래서 먼저 목차를 보면 자, 의부터요. 개인정보 보호 제도란 이러면서 쭉 쓰면 되겠죠. 개인에게 관한 정보가 부당하게 수집, 유통, 이용되는 것을 막아서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제도. 그때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이요. 당연히 설치는 자,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운영하여서는 안 되죠. 원칙상. 다만 예외가 있는 겁니다. 예외.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을 하거나 범죄 예방이나 수사를 위해서 필요하거나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다음 교통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이죠. 그리고요. 목욕실, 화장실, 또 탈의실, 발한실 등은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죠. 그런 장소에 내부를 볼 수 있는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여서는 안 되죠. 다만 예외적으로 이런 교도소나 정신보건시설 등과 같은 법령에 근거해서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이요. 운영. 자,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하나 설치, 운영하려고 하면요. 당연히 공공기관의장과 그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운영하려고 하는 자는 공청회와 설명회 개최 등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죠. 그리고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안내판 설치 당연히 해야 되고요. 필요한 조치는 해야겠죠. 그리고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면 안 되겠죠. 예,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되고요. 중요한 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녹음 기능 사용할 수 없다. 그 정도 네,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무 위탁 가능이죠.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최근에 여러분들 그 어린이집 그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가 쟁점이 됐죠. 그래서 어린이집에 그 아동 학대가 빈번하게 자꾸 발생이 되니까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서 자, CCTV, 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관리해야 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그 예외 사유는 자, 어린이집 같은 경우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요.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등에게 신고한 경우 설치 아니할 수 있고 그리고 보호자나
보육 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이때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했기 때문에 폐쇄로 텔레비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아동학대 등의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운영, 그 다음에 제한, 이거는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셔야 되고, 비공개 대상 많이 봤죠, 여러분? 비공개 대상 정보 8가지요. 법률의 위임이 명령, 자, 법률 또는 법률에 위임한 명령이요. 법률 또는 법률에 위임한 명령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상으로 규정된 경우. 그 다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있는 정보. 그게 뭐죠? 국가안전보장이라든가 국방통일 외교관계 등이에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자, 정보가 공개가 되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이때는 비공개 대상 정보다. 네 번째, 재판 중이요. 재판에 관련된 정보요. 그 다음 5번째, 감사, 감독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 등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요. 6번, 6번째, 개인의 사생활 또는 자유 침해. 즉, 자,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이라든가 주민번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되게 되면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자, 7번째, 자, 영업상 비밀 등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이죠. 대표적으로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 이런 거, 계좌번호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 이거는 자,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야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8번째요. 부동산 투기나 매점 매석 등 자, 특정인에게 이익이나 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까지 8가지 적어주셔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비공개 대상 정보란, 그죠? 개념 적고요. 공공기관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데 공익과 사익을 이익 형량하여 일정한 정보가 제한될 수 있지만 비공개 정보는 비밀 정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 이거는 글쎄요. 이거는 여러분 관어사업 제한과 고액 상습 체납자 제재, 자, 설명하시오. 기출된 쟁점입니다. 한번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 중요하죠? 이 부분 두 번째, 1번도 중요하지만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 이것도 중요합니다. 요건 요거 3가지. 요건 과태료를 자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다음에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 금액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그죠?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경우고요. 과태료가 이 사람들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가 요건이 돼야겠죠? 어쨌든 이렇게 되면 고액 상습 체납자,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 의미합니다. 대표자. 이때는 감치에 처할 수 있어요. 감치. 정리하세요. 기본서 가지고 이 부분도 쟁점으로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이요. 주민등록 재발급. 이것도 한번 주민등록법상에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주민등록의 재발급이요. 두 번째 사유. 예를 들어서 재발급 신청 사유요.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그다음에 성명, 생년월일 또는 트랜스젠더 같은 성별이 변경된 경우,
등입니다. 그죠? 또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34번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기능 조사 의견 청취 이것도 기출되었다. 이것도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제 2020년에 이제 기출 사례입니다. 2020년 기출 사례. 볼까요? 어업조합인 갑은 A시 관할구역 내 32만 제곱미터의 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건축하기 위해서 비지방해양 항만청장으로부터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항만공사 실시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은 A시장으로부터 위센터 건축을 위한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두 차례 받았는데 건축을 하지 못하고 모두 그 사용기간이 만료되었네요. 갑은 다시 위센터를 건축하고자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하였는데 A시장은 위센터 예정 부지 주변에 여건 변화가 있고 각종 행사 증가로 인해서 공공시설 부족 심화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죠? 이때 A시장이 내린 불허가 처분을 하기 전에 갑에게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의견 제출을 통지하지 않았네요. 이것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보이네요.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자, 1번 볼까요? 갑은 이미 두 차례의 항만시설을 사용 허가를 해주었으면서 이번에는 이를 거부한 것이 신뢰보호 원칙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쟁점을 잡아줬네요. 신뢰보호 원칙 요건에 비추어서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면 되겠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2번 갑은 A시장의 항만시설 사용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점을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면 되겠죠. 이것도 절차상 하자에 그죠? 거부 처분인 경우 절차상 하자 그죠? 2번 사항도 자 어떻게 보면 신뢰보호 원칙보다 2번 사항이 더 중요한 부분인데 2번 사항에서 그 거부 처분이 예를 들어서 그 사전 통지 대상이 되는지 요걸 적는 거죠. 거부 처분이 자, 사전 통지 대상이 되는지 여부 그게 문제였습니다. 네. 불허가 처분 즉 거부 처분을 하면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 이 주장의 타당성 즉 불허가 처분 시 사전 통지가 필요한지 학설은 부정과 긍절이 있지만 긍정을 하지만 판례는 부정설 입장이다. 요거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쟁점 잡기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1번은 그냥 대놓고 쟁점을 잡아주는 사안이었고 그죠? 그래서 문제 1번에서 A시장이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이 자 갑의 입장에서 신뢰보호 원칙 위반으로 보아서 거부 처분 자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 되겠죠.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 여러분 의의를 적고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자 4가지 사유가 있어야 되고 검토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이 뭡니까? 신뢰보호 원칙이란 행정청이 그죠? 어떠한 행위의 존속 혹은 정당성을 사인이 신뢰한 경우가 있죠. 일단 사인이 신뢰해야 되겠죠. 그러한 보호 가치가 있는 사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게 신뢰 보호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서 신뢰 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행정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해서 그 개인에게도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되겠죠. 세 번째 그러한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액션, 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 행정청이 그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이익이 침해. 그 다음에요. 그 견해 표명에 따른 행정 처분을 할 경우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검토를 하면요.
자, A시장이 원고에게 2차례에 걸쳐서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해 주었죠. 네, 그러한 사실만으로 자, 2차례의 사용 허가를 해 주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항만시설을 사용 허가를 해 줄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단지 2번만으로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라고는 보기 어려울 수 있다. 그죠? 그래서 A시장이 갑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라는 그 입증할 만한 증거가 좀 없죠. 예, 증거가 없고 사실상 여러분 사안에서 그 건축을 다 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죠. 건축을 다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A시장의 거부 처분으로 갑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A시장의 사용 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라고 판단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잘 쓰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결론 검토보다는 이 신뢰보호 원칙에 대해서 얼만큼 잘 썼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자, 물음 2번입니다. 자, 문제 제기요. 사전 통지라는 것은 여러분 의견 청취의 전치 절차죠. 의견 청취의 전치 절차로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에게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의 처분 절차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상의 적법 요건을 말합니다. 멋집니다, 말이. 그래서 사전 통지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불허가 처분과 같은 거부 처분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인지가 문제되겠죠. 학설이 낳는다는 겁니다. 학설. 불허가 거부 처분 시 사전 통지의 필요성 요부요. 자, 학설. 부정설. 이게 다수설이죠. 네, 부정설. 일단 처분의 사전 통지는요. 법문상, 그죠? 일단 법에 따르면, 법문에 따르면 의무 부과와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자, 수익적 행위나 수익적 행위의 거부의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그죠? 즉 신청의 결과에 따라서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다. 사전 통지를 요하지 않는다. 긍정설은요. 당사자가 그 신청에 대한 그 거부 처분은 당사자가 기대하는 것과 반한다. 당연히 당사자가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긍정적인 처분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지 거부 처분을 기대하진 않겠죠. 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거부 처분의 경우에도 자, 사전 통지가 필요하다. 왜냐? 거부 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 판례는 거부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권익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지 않죠. 그래서 거부 처분은 사전 통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 입장을 우리는 당연히 봐야겠죠. 판례 입장으로 검토를 하시면 되고 사안에서 A시장이 항만시설 사용에 대한 불허가 처분, 즉 거부 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직접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전 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타당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작년 행정 절차론 40점짜리 그 문제는 쟁점이 너무 명확했다. 즉, 그래서 점수가 다 잘 나왔다가 아니에요. 정말 정확하게 쓰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점수가 생각보다 잘 주는 건 아니었다. 모르겠어요. 뭐 합격하신 분들 수기에 의하면 뭐 합격하셨기 때문에 떨어진 분들은 의외로 잘 쓴 것 같은데 왜 의외로 행정 절차론 점수가 안 나왔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글쎄요.
장황하게 쓰는 것보다는 정말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이 쓰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거는 이러한 검토, 그 사안의 해결이죠. 그래서 사안의 포섭을 얼만큼 잘하느냐. 이런 거에서 논리적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채점 출제위원들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의의와 요건, 그죠? 뭐 신뢰보호 원칙 같은 경우 개념과 그 요건 등에 대해서 키워드 중심으로 얼만큼 깔끔하게 잘 썼느냐, 군더더기 없이. 뭐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논술형은. 근데 그건 어떻게 늘리냐? 뭐 맨날 말씀드리는 거지만 목차를 보고 백지에다가 써보는 연습이 제일 중요하죠. 암기가 일단 거의 180, 90%입니다. 이제 2차 답안지는. 이해 다 좋아요. 책 보고 다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암기의 단계까지 올라가려면 이해의 단계에서 정말로 많은 그 간극이 메꿔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 책 보고 다 이해했어. 근데 막상 책 덮으면 못 쓴다니까요. 그 작업을 백지에다가 계속 써내려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쇼터디에서도 이왕이면 답을 먼저 보지 마시고 목차만 보시고 채워가는 연습, 살을 붙여가는 연습이라고 하죠. 그런 연습을 반복하시다 보면 올해 행정사 2차 행정 절차론에서 고득점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고득점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믿고 지금도 계속 업로드는 하고 있어요. 문제를 다양한 또 기출 문제를 또 좀 뭐랄까요, 뭐 변호사 시험이라든가 그런 문제들을 좀 잘 각색을 해가지고 다시 문제화해서 이제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 꾸준하게 쇼터디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물론 기출 문제도 여러분 한두 번 봐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써내려 가세요. 그 다음에 출제 유형, 유력 테마 등을 막판에는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서 공부하시면은 분명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경쟁률 많이 올라갔잖아요. 많이 올라갈 건데 그럴 때일수록 연습밖에 없습니다. 연습만이 살 길이다. 자, 수고하셨고요. 행정 절차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제 행정사 실무법 또 테마별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